안녕하세요,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특별하게 귀한 분을 모시고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옆에 계신 분, 이분 누구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인데 또 인사하니까 약간 쑥스럽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죠? 오태민 작가님.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이분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는데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편안하게 이렇게 영상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가 야외에서 지금 촬영을 하는 데라 네. 여러분들 지금 약간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지금 얼반이라는 데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태민 작가님께서 어렵게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편안하게 그냥 여기 구독자분들과 함께 논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네네. 그냥 평상시에 못했던 얘기, 네. 우리끼리 하는 얘기,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비트코인 하면 이제 뭐 오태민 작가님이신데 먼저 잠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간첩분들이 계실까봐. 네. 오태민 작가님 잠깐 소개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태민입니다. 저는 2014년도 2월에 마운트콕스 사건 때 외신에서 비트코인을 접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까? 바보 같은 짓도 되게 창의적으로 한다 생각을 해서 네. 논문을 읽었죠. 그 피어투피어 디지털 머니 시스템. 그리고 푹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일 안 하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책 쓰고 강의하고 프로젝트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2014년 네. 대선배님이십니다. 2014년부터라니까 보통 이제 저는 한참 후배인데 그러세요? 2017년부터 저는 들어갔어요. 네네. 근데 얘기하다 보면 이제 난 2016년이야. 그러면 이제 약간 깨갱. 네. 2015년이야 이러면 또 그러는데 2014년. 네. 2014년도 좀 초반이라고 또. 네네. 네. 2월? 2월이요. 2월하고 또 12월은 다르죠. 빠른 2014. 네. 빠른 2014. 학년도 다르잖아요. 빠른. 이야, 네. 정말 제가 보통 부러워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네. 유일하게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오태민 작가님이 아닐까. 맞습니다. 마이클 셀러도 제가 별로 안 부러워요. 마이클 셀러가 한참 후배죠, 우리.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이 네. 뭘 얘기하면 네. 사람들이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요. 그렇죠. 그게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지. 맞아요. 맞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요. 네. 우리가 돈이 없지 뭐 딴 게 없습니까? 그거 빼곤 다 있습니다. 네. 열정. 열정 하나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요. 네. 근데 참고로 오태민 작가님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뵙고 책을 하나 받았어요. 이렇게 난로와 지정학. 근데 너무 어려워 이 책이. 그래서 이 어려운 얘기 좀 나중에 하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잘하셔요. 사실 모르는 얘기 잘 몰라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지정학에 대해서 골치 아파 재미없습니다. 이 책 재미없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책을 잠깐 제가 봤는데 네. 책 얘기는 나중에 나중에. 네. 일단 좀 제가 아는 얘기 좀 네, 하고 네. 책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요즘 지정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네.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나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지정학뿐만이 아니고 경제도 알아야 되고 또 옆집 아저씨가 뭐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네. 왜냐하면 옆집 아저씨가 비트코인 사야 된다 이러면 그때가 또 팔 때일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를 다 조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많은 분들이 그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면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며칠 전에 우리 오태민 작가님이 TV에서 인터뷰하시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네. 이 주제하고 좀 다른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네. 약간 돌발 상황 비슷하게.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사실 막 땀이 나더라고요. 저 같으면 저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할까? 네. 멘붕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잘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는 느낌이 평상시에 많이 접해본 상황이다. 그렇죠. 아. 네. 이렇게 이런 주제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거 사기 아니야? 뭐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뭐 큰 바보들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더 비싸게 사줘야만 운영되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무슨 방송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다 준비되어 있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으셨을 텐데 뭔가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접하다 보면 어떤 계기로 더 빨리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오 작가님한테는 어떤 게 그런 계기였을까?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확신이 강했을 때는 사실은 처음 발견하고 한 2, 3개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 거의 약간 제가 뭐 제 영상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약간 좀 잠을 못 자고 약간 좀 환각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저를 생각할 때 사람이 미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눈에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래가. 이 비트코인의 미래가. 그만큼 이제 머리로도 확신했지만 몸으로 확신을 했던 건데 그 이후로는 이제 시련이 많았죠. 이제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샀을 때보다 또 한 3개월 지나서 반토막이 났거든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들으신 분들 열받으시겠지만 50만 원, 60만 원에 샀는데 30만 원, 2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절반이라서 똑같은 거예요. 8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되나. 그러나 이제 너무 느낌이 다르죠. 다르기는. 근데 그렇게 한 2년 반 갔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뻔해요. 어제 어깨도 제가 여기 미국에 있는지 모르고 한국의 어떤 기관과 연결되시는 분이 뭘 저한테 자문할 거니까 그 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받으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나 미국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마지막에 나 지금 바빠서 여기 손님 있어서 들어가서 밥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끊지 않고 또 한 말씀 더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사야 되냐. 이게 좀 엉뚱하잖아요. 지금 무슨 뭐 이 관련해가지고 기관이 여러 이슈가 있거든요. 법률적이거나 이런 거 저한테 자문하겠다고 전화했는데 결론은 본인이 이거 지금 사야 되냐라고 물어봐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죠. 기승전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냐. 뭐 기승전 사기 아니냐. 뭐 이런 거니까. 뭐 하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죠. 당했다기보다 많이 겪었죠, 그거를. 맞아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같이 뜨거워지는데 그렇죠. 마지막은 그래서 지금 사마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라고 하죠, 우리는 늘. 그러나 이제 그래서 떨어지면 이제 원망하겠죠. 그래서 옛날에 무조건 사라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잘 얘기 안 합니다. 사라고는 말 안 해요. 그냥. 사라고 말하면 책임 못 지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느낌상 그 얘기를 하러 이제 여기 나온 거기도 한데, 비투시아님하고 그 의견도 제가 들어보려고. 저는 내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냥 어제는 그랬어요. 그냥 지금 사라고, 지금 기회라고. 그리고 저는 DCA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눠가지고 사가지고는 한 개도 못 모아요, 지금은. 그냥 던져야 돼요. 용단을 내려야 된다. 한 번은 그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 그래서 결론은 지금 사야 된다. 그렇죠. 결론부터 내리고 들어가시죠. 여러분 제 의견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본인 책임이다, 투자는. 본인 책임이다. 그렇죠. 그래서 빚내고 사고 이런 거는 다 본인의 어떤 그런 판단인데 만약에 사는 걸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이다. 많은 분들이 내가 샀을 때 내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손실 중에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비트시와 영상을 왜 봐가지고 아이고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맞죠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5년이 아니고 뭐 몇 년만 지나도 상황이 나는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이제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걸 뭐 책임을 못 지니까. 자,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거점에서. 2022년? 그렇죠. 그러니까 1년, 2년 사이에 고점에서 들어와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7천만 원 이상으로 물린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투자하고 본인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런 분들은 좀 기다리시다가 원금 회복되면 털고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이제 제 댓글을 주시는데 비투시와님 비트코인 미래는 좋은데
방송 그만하는 게 낫지 않겠냐.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그래서 저 약간 어떻게 답을 해드려야 되나. 그래서 이제 답을 제가 물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수혜자가 생길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합니다. 라고 답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 말이 지난 2년을 봐라. 얼마나 많이 폭락을 했는데 그딴 소리가 나오냐. 이래도 계속 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말을 하세요.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하시는 분들께는 코인 투자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 마시라고. 그렇지만 5년, 10년을 바라보고 5년 전에 비트코인 가격과 지금 가격을 보고 또 5년 후에 그렇지. 비트코인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답은 나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 이 영상을 또 보고 계실 텐데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역시 본인의 선택이고 지금 오 작가님도 말씀해 주시지만 오늘도 또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실 텐데 말씀드리는 이 귀한 정보들이 이걸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걸 내 걸로 만드느냐겠죠. 네. 예를 들어서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떡볶이집이 있다고 하면 그 떡볶이집을 똑같은 레시피를 갖고 만들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달 안 됐더니 에이씨 망해하고 집어치우는 사람도 있고 기다리면서 좀 장사 안 돼도 뭐고 이거 누가 먹어봐도 맛있는데 5년만 기다리면 이거 대박 난다 하시는 분들은 결국 성공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사업 얘기 나와서 말인데 오 작가님도 예전에 저와 비슷한 그런 아픔이 있었다. 이런 말씀해 주세요. 그때가 닷컴 버블 터질 때. 닷컴 버블 때 제가 직장에서 꼬임을 당해갖고 경북대, 그 당시 경북대면 되게 명문대였어요. 요새는 지방대가 많이 힘들지만 그 당시 경북대 전자공학과 하면 알아줬거든요. 경북대 전자공학과에서 최고 천재로 꼽히는 엔지니어가 저하고 연결이 되는데 또 최고 꼽히는 엔지니어인 줄 알고. 제가 아니고. 예. 그런데 진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파트너를 찬다 그래가지고 제 아는 분이 저를 소개해가지고 제가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참 30대 초죠 진짜로 30살 30살 진짜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때 야심만 실력은 하나도 없는데 야심밖에 없었을 때 그때는 뭐 총알도 드렸죠.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해가지고 뛰어들었죠. 그리고 3년 동안 그때 이미 결혼 상태였고 애가 하나 있었는데 3년 동안 집에 한 푼도 못 갖다 주고 그리고는 이제 한 4년, 5년 지나다가 이제 그 엔지니어하고 싸우고 헤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경력이 완전히 망가졌죠. 이제 어디에서도 이제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는 경력이 돼버린 거죠. 그래도 비투시아님은 그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니까 그런 실패도 경력으로 쳐줘요. 그 업계에서는. 네. 근데 우리는 나는 경영학이니까 실패가 경력이 안 되지. 또 그런. 다른 친구들은 뭐 다 세계를 누비고 우리 저 친구만 해도 뭐 대기업에서 세계를 누비고 저 과후배인데 대기를 누비고 다닐 때 저는 강남역에서 장사가도 안 돼가지고 샵에서 그 액세서리 팔았어요. 강남역 샵에서 액세서리 팔았던 거 아무도 경력을 안 쳐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0, 40대가 그렇게 한번 하면 복구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년 걸리더라고 복구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망할 때 한 방에 탁 망하고 탁 털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꽤 길잖아요. 그러면서 그 망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렇게 전환을 할 때도 어떤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정리를 하면서 또 새로 시작하면서 맞물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대가 느껴지는데 같이 망해본 사람들끼리 게다가 비투시아님은 이제 투자를 받으셨잖아요. 네. 몇십억 가까이 된 그다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저는 제 돈을 다 날렸지만 여기 남의 돈을 투자받아서 했기 때문에 시달린 거 생각하면 진짜 그거 복귀가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는 또 그게 전부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책임져. 그렇죠. 이런 시달림이 있었는데 하지만 또 세월은 흘러가는 거고 이렇게 또 다른 길을 갔지만 비트코인을 통해서 다시 만나서 이 자리에 우리 오태민 작가님과 제가 이렇게 만나서 박수 한번 다시 이렇게 만났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인데 지금 사실 제가 오태민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 친구가 예. 전화를 했어요. 2주 전에 전화했는데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르다 예전과는. 근데 이 친구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영상도 보고 하는데 야, 옛날에는 비트코인 하면 사기라고 그러더니 요즘은 TV에서도 나와서 비트코인 얘기를 해. 야, EBS인가? 거기 봐봐. 거기 나오더라. 참고해봐. 그러길래 제가 나 알지. 그 오태민 작가님 알지.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국이 그런 공영 방송에서도 그런 프로를 진행을 한다는 게 사실 이제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그렇죠. 아직도 혹시 사기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나? 한국 사정을 제가 잘 몰라서. 근데 분위기가 2017년과는 참 다른 거죠 지금?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제가 지정책을 썼지만 제 주변에서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포브스지하고 포춘지 이런 데서 계속 그 비트코인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폴란드 넘어가는 거 케이스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걸 되게 부각시켰어요. 그렇죠. 그걸 제가 이제 제 주변 식자들한테 이제 저한테 하도 비트코인에 시달려서 그분들은 이제 갖고 있지는 않은데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방 끄는 길고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만나서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면 완전 시각이 바뀌었더라고. 그 사건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조명이 됐어요 그때. 우크라이나에 계신 분들이 국경을 넘어가는데 네. 잘못하면 뺏기니까. 금 달러 다 소용없어요. 비트코인은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머리 나쁜 사람들 어떡하나? 구글 클라우드에 잠깐 올려놓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오래 두면 안 되는데 잠깐 놓으면 괜찮죠. 근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해있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공감을 못 하는 거잖아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상상이. 그냥 은행에 넣는 게 낫지. 은행에 달러 가지고 있으면 훨씬 안전한데. 그렇죠. 금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안전. 뭐 금도 사실 진짜 금도 아니잖아요. 종이 조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니까 그럼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고 그런 그 상황을 뉴스에서 본다면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면 어땠을까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햄버거를 사 먹기도 하고 비트코인으로 여러분들 간접 경험을 좀 하세요. 그러려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난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끝나고 나면 슬퍼하고 이러는 거는 어느 나라보다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재난 자체에 대한 상상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상상력이 어떤 부분에서 전혀 구멍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냐면 제 지진 같은 게 일어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화장실 문제예요. 화장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파트 생활하잖아요. 지진 같은 게 일어나면 물이 없어요. 홍수 때 귀한 게 물이거든요. 먹을 물. 지진이 일어나면 이런 상하수도가 다 비틀어지면서 빠개지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물이 안 나와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난민촌에서 어떻게 화장실 해결하느냐 가장 큰 문제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 아무 데나 쌉니다. 여자들은 그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강간당하고 막 이런 게 이제 소설에 재난 소설에 일본 소설 보면 그게 나와요. 아무 데나 변보다가 이런 치안도 문제지만.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회용으로다가 이렇게 톱밥 같은 걸 해가지고 부식시키는 간이 화장실 이런 게 계속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만이 아는 거야. 재난을 당해보면. 필요에 따라서 발전이 일어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국 친구들한테 재난이 일어나면 화장실 못 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어떤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누리는 샤워도 하고 화장실도 쓰고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재난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문을 닫는 게 은행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자체가 온실 속의 꽃이에요. 그 상상이 안 돼가지고 비트코인 이해 못 하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2013년부터 떠들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게 딱 뉴스에 나오니까 이제 배운 사람들이 깨이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제 댓글에 보면 살해 협박도 있고 살해 협박도 살해 협박도 막 죽이겠다고 질투에 눈이 머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제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걸러지는데 남의 방송 나가서 일반 방송 나가서 댓글 보면 가관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투샤님 그래도 LA에 계시지만 저는 진짜 경호원 두고 다녀야 될 정도의 그 댓글만 보면
아, 근데 사람들이 용기는 또 없어요. 아, 말만.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키보드로만. 그렇죠. 본인 얼굴 까고 본인 신분 까고는 못 하죠. 본인 이제 익명 속에 있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 방송 문화도 좀 그렇게 건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특정 댓글을 달 때는 내가 이 오태민이라는 사람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이냐, 그렇죠. 그게 공개적으로 마이크 잡고 할 수 있는 말이냐. 그렇죠. 그렇다면 용기 내서 해야죠. 그렇죠. 모두를 위해서 이거 사기인데 이거 사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니까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 방송에 나오셔도 괜찮으니까 그렇죠. 용기를 내서 그렇지만 논리를 갖고 그렇죠. 그것도 좋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쩌면 이분과 제가 선동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성을 갖고 접근하면 좋겠다. 그 우리는 다 얼굴 까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만 알아보면 어디서 하는지 다 나오거든. 우리가 밝히진 않죠.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러나 네. 그렇게 댓글 달고 하는 사람들은 얼굴도 안 까지, 자기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도 모르지.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진지하게 읽고 그렇게 킥킥거리는 거 자체가 그 똑같은 겁니다. 아우, 근데 저는 그래서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용기가 없으면. 예. 대단하세요. 그래도 저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댓글을 보다 보면. 짜증나죠? 우리 법률 검토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를 하니까 근데 날조된 팩트들을 막 얘기하니까 그냥 비난하는 건 괜찮은데 날조된 것들은 모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또 공인이기 때문에 저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액션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아주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냥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듣죠. 근데 이제 비투샤님도 그런 사람들은 있는 거니까. 네. 네.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지 누가 위로하겠어요. 그죠? 위로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네.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테고 하지만 좀 논리에 맞춰서 논리에 입각해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의견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여쭤보러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디베이팅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블랙락이 이번에 사고를 쳤잖아요. 그죠? 아유. 이게 그 게리 겐슬런지 우리 한국에서는 문어 대가리라고 부르는데 쭈꾸미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그분이 요새 막 연타석 막 그냥 아구창을 날렸잖아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막 가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25,000 무너졌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알트는 더 떨어지고. 그렇죠. 덕분에 비트코인이 그 스텝을 빼고 50% 넘었어요, 오랜만에. 맞아. 그런데 이제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블랙록이. 네. 절묘하죠.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난 진짜 너무 궁금해,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타이밍을 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블랙록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한 게 지금 있었던 일이 아니고 2021년에도 있었고 그 전부터 계속 하긴 했지만 그렇죠. 2021년에도 나와서 비트코인 언급을 하면서 사람들이 또 너무 뜨거워지면 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영상에서도 제가 나눴는데 기관들은 관심 없다. 그렇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 못 사게. 개미들 뭐야? 관심 없는 거야? 우리만 괜히 오바했네? 이렇게 쭉 떨어뜨렸다가 그러면서도 이제 진행을 하죠. 근데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몰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퍼블릭 회사니까 진행을 하고 준비하고 펀드 준비하고 또 코인베이스하고 작년 8월에 파트너십을 했단 말이에요. 커스터디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그거 보고 사람들이 뜨거워질까봐 또 한마디 해주고 아니야 아직 멀었어 이렇게. 근데 또 이번에 갑자기 또 몰래 하는 건 아니니까 ETF 신청하면 공개적으로 SEC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다 나오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어차피 언론에 공개를 안 해도 나오는 건데 타이밍상 이제 제가 만약에 레디 핑크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야 되는데 이 ETF를 한다는 건 그만큼 비트코인을 사서 쟁여놔야 된다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1,000주를 팔았어. 그러면 1,000주만큼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10,000주가 팔리면 또 10,000주만큼의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6만 달러 살 수 없잖아요 비트코인. 지금 살려고 그러는데
또 이 내용 얘기하면 또 개미들이 뜨거워져서 우르르 달려들면 안 되니까 그냥 멘탈 다 나가서 아무리 뭐 블랙록이 어쩌고 저쩌고 또 누가 나와서 마이클 세일러가 막 메이저 쏘고 해도 웃기네. 끝났네 할 때. 이때 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 깔아놓고 근데 이제 블랙록 이런 친구들이 살 때도 한꺼번에 뭐 비트코인 뭐 몇십만 개씩 안 사니까 그럼 가격도 올라가니까 나눠서 산단 말이죠.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보면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나눠서 사더라고요. 살 때 지속적으로 딱. 보통은 장외 거래를 통해 사는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거래소에서 산단 말이에요.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살 때 거래소에서 샀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래소에서. 장에서 사도 일단 거래소 가격이 떨어지면 또 그렇죠. 영향 미치니까. 근데 지금 막 나눠서 전략적으로 사는 거죠. 근데 블랙록이 한꺼번에 막 아무리 나눠서도 그 많은 걸 살 수는 없잖아요. 분위기 뜨거울 때 불장이다 외칠 때 살 수는 없으니까.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 지금 어차피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협력한 거네. SEC가 때릴 때 발표했으니까. 그렇죠. 한쪽에서는 짜고 치는 골수입니다. 아포카토네. 그렇죠. 뜨거운 에스프레소하고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그냥. 게리 갠슬러가 여러 즉 권력의 끈아풀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랬죠. 이 어디죠? 골드만삭스 맨이거든요. 가장 어린 나이에 임원이 됐고. 그런데 사람들이 MIT 교수 이러니까 MIT에서 블록체인을 얘기하던 그런 이미지만 떠올리는 건데 그 양반 CFTC 의장할 때 아마 저걸 총괄했을 거예요. 비트코인 선물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이 은행가의 인물이고 또 힐러리 클린턴의 그 선거운동할 때 CFO를 맡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정치인들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그런데 보면은 이 S&P라든가 나스닥의 모든 회사들의 지분을 블랙록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블랙록의 입김이 안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골드만삭스에도 입금이 갈 테고 전화 한 통이 갔을 거란 말이지. 게리 갠슬러한테 야, 판 좀 깔아봐. 좀 끄집어 내려. 매수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가격이 이거. 그때 15,000일 때 샀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그때도 아마 샀을 텐데 그때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그때 또 막 몇십만 개 샀다가는 또 금방 올라가니까 지금 좀 내려놓고 끄집어 내려놓고 사고 내려놓고 이게 공존하는 거죠.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공존한다. 그러니까 이게 블랙락이 발표하고 나서 게리 갠슬러가 코인베이스하고 바이낸스를 때렸으면 그러면 이거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건방지게 관한테 개기냐 이렇게 되는 건데 게리 갠슬러가 또 때리고 나서 블랙락이 나오니까 이건 가격 떨어뜨려 놓고 산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다른 관점은 혹시 설득력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작년에 우리나라 여러 기관에 제가 2군데 이상의 기관이 협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암호화폐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자금 세탁을 대한민국에서 한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그거에 대한 워닝을 미국에서 던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바뀌자마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료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온 문서를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저한테도 진실을 얘기 안 하는데 질문하는 수준이 높아. 근데 아는 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추론을 하는 거지. 근데 컨피덴셜이라 그래서 내가 말은 못했어요. 근데 올해 1월에 백악관에서 문서가 나왔죠. 그 노스코리아 미사일의 암호화폐가 쓰이니까 우리나라 금융기관, 미국의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노출되는 거는 예를 들면 401k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런 거 노출되는 것은 grave mistake라고 나와요. 한 장짜리 문서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낸 문서에? 아니, 백악관 문서예요. 문서에? 5페이지 온라인인데. 한 달 후에 OCC하고 연준하고 해서 또 그 금융감독기구들이 또 문서를 만들어요. 기억나요. 그렇죠. 그 디테일하게 말은 부드러운데 골드만삭스나 이런 금융기관이 준비했던 거 일단 멈추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탁 서비스나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게리 갠슬러의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아주 스무스하게 해석을 했어요. 이런 영상 같은 데 나가지고. 뭐 예상됐던 거다. 바이든이 가장 반 비트코인적이고 그렇죠. 그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환경 이슈에 걸린 거고 비트코인의 경우 한 가지가 이제 노스코리아에 관련한 거다.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던 거고 그 양반이 바쁘니까 그렇게만 보고 받았을 거라고 했는데
블랙락이 바로 이 같은 주에 한 2주 상관이잖아요. 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때리고 나서 블랙락이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 좀 반전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해석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옛날에 페이스북처럼 리브라 발표했을 때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예. 가격 뛰어오르고 뭐 전 세계 가격 뛰어오르지만 근데 제가 그때 디베이팅을 해보니까 전부 이 업계는 이제 낙관적인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목이 마르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마크 저커버크 정도 되면 다 뒤에서 협력한다. 그래서 이 정도 발표했을 때는 다 뒤에서 물밑 작업이 된 거다. 라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해석이 달랐죠. 왜냐하면 화폐라는 걸 민간 기업이 만들도록 놔둘 수가 없다. 그렇죠. 포스트 1945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저 혼자 딴 소리를 내고 뭐 이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리브라는 물거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크 저커버크가 아무 준비 안 하고 혼자 지른 거지. 만약에 했더라면 몇몇 관료하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가 될지 몰랐지. 상원에 가서 네. 혼나고 막 되게 혼났잖아요. 네. 불려가갖고. 그렇죠. 전 세계 막 그 금융 엘리트들이 막 반대 선명도 내고 그랬었어요. 프랑스 재무장관도 내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몰랐던 거죠.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블랙록이 돌발 행동할 수 하는 그런 마크 저커버크 같이 그렇게 젊고 돌발 행동하고 이런 엔터프리너십이 있는 그런 그룹은 아닌 것 같아. 돈을 다루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노련할 거라고요. 그렇죠. 음모론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뭐 비투시아님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설득이 내가 되는 것 같아. 말이 상당히 말 돼요. 더 그렇죠. 고민해 볼게. 고민해 보세요. 너무 말이 돼. 어쨌건 굿뉴스다.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 지금. 근데 분위기가 그렇게 확 바뀌지는 않았다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보세요. 별로 사람들이 아직도 뉴스는 전환이 됐죠. 이거 중요한데. 이게 지금 제가 어제 그분한테 지금 사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비투시아님 아세요? 그 비트코인 반감기를 다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감기 전에 약간 올랐다가 반감기가 생기면 안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 6개월에서 8개월 미끄러져요. 그러면서 30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상하잖아요. 반감기가 다 예상이 되는데 반감기 전에 뭐 먼저 선방영 돼야 되는데. 매번 다른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요. 큰 그림은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때마다 이슈가 있고 그때마다 공포 조작 뉴스들이 아이템이 달라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갈까? 그때 샀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되냐면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반감기가 왔어. 그럼 당연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야 되는데 그걸 못 올라가게 하는 이유가 모두가 이해할 만한 공감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거죠. 마치 FTX 터졌을 때 그냥 뭐 다 무너지는 줄 알았잖아요. 뭐 $10,000 밑으로 갈 줄 알았어요 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 DCG가 아이고 우리도 올라가. 막 연세 묻어 막 지금. 그러니까 뭐 제네시스가 무너지고 뭐 이제 다 그냥 뭐 여기서 뭐 $3,000 간다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공감을 못 사는 그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살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때 3,000만 원, $3,000 간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 다 뭐예요? 그 사람들 쏙 들어가 있어요. 얼굴 좀 보여주지? 근데 돌아보면 그때 지금 그때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때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공감을 지금 왜? 또 떨어질 수 있는데 충분한 그 이유가 있잖아요. 살 수 없는. 내년 반감기가 와도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이유가 지금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보나마나 이번에 제도화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세금을 좀 더 때려야 되겠다. 아니면은 비트코인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뭘 사 먹을 때 어느 정도 한에서는 이제 사용하는 게 결국은 매도가 되어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매도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세금 문제가 따라 붙어요. 그런 문제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규제 이슈가 규제 있죠. 이슈가. 예. 그러면 야 생각해보니까 비트코인 긁을 때마다 세금 보고 해야 돼. 이러면 또 갑자기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정학적 또 뭐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키고 막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지금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맞아. 그 여러 이유 때문에 이제 억제가 되는데 패턴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 썰인데 네, 말씀해 제 주세요. 티오리는 이렇습니다. 네. 반감기 전에 매스미디어가 비트코인 망한다고 떠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채굴량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나가고 네. 채굴자들이 나가면 비트코인의 보안 시스템이 약화되고 비트코인의 보안 시스템이 약화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네. 채굴자들이 더 나가고 채굴자들이 더 나가면 보안 시스템이 약화되고 가격 더 떨어지고 채굴자 더 나가고 그렇죠. 이걸 데스 스피럴이라고 하잖아요. 죽음의 회오리. 이걸 매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몰랐던 첫 번째 반감기 때는 아예 이 뉴스가 없었는데 두 번째 반감기 때도 이 뉴스가 나왔었고 세 번째 반감기 때도 아주 지랄맞게 나와서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들이.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 언제 뛰어오르냐면 비트코인이 죽을 거라고 막 공포감을 조성했는데 안 죽었을 때 권투를 치면 한쪽이 막 한 명을 막 몰아쳐요. 보통 선수라면 그로끼로 가갖고 다리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려. 아. 그때부터 이제 이 선수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무서운 때인 거예요. 아, 살짝 공감이 되는데 네. 우리 시간을 돌아봐도 2021년에 네. 사람들이 그때 엄청난 불장이 왔잖아요. 4월 달에. 그리고 꺼졌을 때 다 끝났나 보다. 파티 끝났다. 다들 집에 가자. 집사 들고 막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다 무너졌을 때 그때 이제 중국 채굴자도 다 쫓아냈을 때예요. 그때가.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때. 그런데 또 악재가 나오고 사실 그 전에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중국 채굴자들 다 나갔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는데도 근데 많이 안 빠졌어요. 또 악재가 나오는데도 잘 안 빠져. 아까 말씀하신 어느 정도 맞고 나서 쓰러졌는데 더 이상은 안 빠졌을 때. 그래. 그때가 이제는 맞아. 튀어오를 때가 아닌가. 용수철이 이렇게. 비트코인이 제일 무서울 때 그때예요. 지금처럼 미국이 대놓고 비트코인을 팼잖아요. 비트코인이 아니라 거기서 팼지만 그래서 가격이 흔들렸는데 블랙락이 이렇게 반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 지금 굉장히 이게 스트롱한 시스템 저 상황이에요. 굉장히. 그렇죠. 예. 제가 10년 가까이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 블랙록이 뭔가 발표를 했는데 네. ETF 하겠다. 예. 가격에는 사실 그렇게 반영이 되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들은 지금 약간 흥분했는데 그렇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에이 웃기고 있네 지금 그런 그렇죠. 분위기인데. 예.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판이 깔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기폭제가 될 거다. 왜냐면 내년에 여러 가지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년이 반감기고 내년이 미국 대선이고 지정학적 환경, 미국 내부의 환경 다 내년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 어떻게 보면 이 내년 반감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뭔가 생기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판이 깔리는 거잖아요. 비투수야님한테 설득당하기 전에 오늘 만난 설득당하기 전에 저의 티어리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티어리가 아니라 그냥 가설인데 블랙록이 어떻게 보면 관한테 대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국적이라면 이거 완전히 예를 들어서 한국금융감독위원회에서 뭔가 어떤 거를 시그널을 이거 하지 마라고 하고 있는데 삼성이 하겠다라고 나서는 거거든요. 한국적 정서에서는 들이받은 거잖아요. 국민들 다 보는데. 이런 거는 권력 게임상 용서 안 하거든요. 용서 안 되지. 반드시 부러뜨립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블랙락이 시기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ETF 넣어가지고 심사하는데 1년 걸리니까. 내년에 레임덕일 거 아니에요. 선거가 있으니까. 네. 그때를. 시간이랑 또 맞물리는 거예요. 내년쯤에는 적어놓으셔야 돼 지금. 내년쯤에는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 저도 생각 비슷하거든요. 이 사람이 정치적 야망이 있다면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다른 애들은 무시해도 블랙락을 무시하고 자기가 정치적 야망을 갖기 좀 어렵죠. 정치적 야망이 없는 진짜 순수한 관료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더 가고 싶어. 예를 들어서 상원의원이나 주지사를 하고 싶어. 혹은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까지 생각해. 블랙락을 대놓고 기스내기는 어렵겠죠. 내년이란 상황에서. 블랙록이 통계 보니까 ETF를 신청한 게 아직까지 580 몇 건이에요. 그 중에 한 건 빼고는 다 승인을 받았어요. 오. 그러니까 580 뭐 3대 1인 거예요. 안 되는 그 수치로만 보자면. 근데 블랙록이 동네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사전 준비 없이 했겠냐. 그리고 어제 나온 자료에 보면 블랙록이 그 SEC에서 딴지거는 그 요인이 있거든요. MIC죠. 그 뭐냐 시장 소비자 보호 안 되고 시장 조작을 할 수 있고 소비자 보호가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똑같아요 논리는. 그런데 요번에 발표한 게 블랙록이 나스닥과 연동을 해서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
그래서 누가 뭘 언제 샀는지를 알아서 그걸 공개해서 시장 조작을 할 수 없도록. 그러면 이 ETF를 누가 100만 주를 샀다면 누가 샀는지를 아니까 불법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면 추적할 수가 있으니까. 그 시세 조작 걱정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이거. 이거 될 수 있겠네. 물론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시간에 1년이면 되는 거야? 그럼 또 연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세 번인가 연기할 수 있으니까. 연기하고 그럼 사람들이 그럼 다음 기다려보다가 또 연기시키면 에이씨 아닌가 보다. 이번엔 아닌가 보네. 아까 오태민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채굴자들이 채산성 안 나와서 나가나 보다 하면서 다 축 처질 때 빵 하고 나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놀랍게도 내년 여름으로 맞춰져 있어요. 내년 여름으로. 지정학, 비트코인 반감기, 블록록 ETF 다 내년으로 수정되고. 타이밍상. 지금 여러 가지 그 비트코인 법안 이런 것들도 지금 상정을 하고 논의 중이잖아요. 얼마 전에 게리 겐슬러도 의회에 끌려가가지고 야 똑바로 해라. 명확성을 심어줘야지. 근데 게리 겐슬러는 지금 아직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땀만 흘리다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내년쯤에는 말씀하신 그런 타이밍에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 대선에 대해서 랜드슬라이드하게 무슨 민주당의 바이든이 뭐 공화당이 누가 나오든지 간에 다 이길 것 같으면 관료들이나 뭐 기업들마저도 독립적인 목소리를 못 내죠.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럴 분위기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갈라지겠죠. 네,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과를 따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위기일 거고 그리고 공화당한테 갈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다 지 꼴린 대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뭔가 베팅하는 거죠. 머리가 아픈 거죠. 다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우리만 아픈 게 아니라 게리 겐슬러 머리 아프고 블랙은 또 얼마나 머리가 아프면 지금 이 순간에 나왔겠어요. 더 늦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럼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건 뭐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뭐 하다가. 근데 작년에 지정학적 이슈 터지면서 이제 딱 가만히 있었는데 제일 예술이 구글이었거든요. 구글이 뭔가 하겠다고 한마디도 안 하다가 2021년인가 2022년인가요? 한번 딱 폭락하니까 블록체인 뉴스를 막 내보내. 구글이. 막 부인광고 내고 그랬어. 그러다가 또 멈췄어 지금. 지금 눈치 보는 거거든요. 그 뭐 눈치가 내년에 다 풀리고 한국도 내년 후반기에 이제 12월 31일인가 세금 기점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과세 기준인데, 세금을 내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더라도 좀 꺼렸었는데, 국가에서 과세해? 이거는 사실 국가가 말 안 하지만 이거는 해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그 우리나라 최고 은행 중에 한 군데 가장 안전한 금고에다가 뭘 보관했어요. 예. 제게 아니고 뭘 보관했는데 우리 독자들 다 아는데 그걸 보관하는데 그 옆에는 전부 금괴로 꽉꽉 차여 있거든요. 금덩어리로. 근데 제가 열어보진 못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는 넣었어요. 다 나는 종이를 넣었는데 옆엔 다 금인 거야. 다 금인데 탱크가 때려도 그 튼튼한 벙커인 거지. 야. 그러니까 그 금들이 전부 부가세까지 내고 비싸게 산 금괴예요. 부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서민들이나 부가세 안 내고 뭐 이런 금을 사려고 하고 종이로 된 증서 사려고 하지 진짜 슈퍼리치들은 세금 다 내고 부가세까지 다 내고 그리고 금괴를 사가지고 쟁여놓는 거예요. 야. 비싸게 사서 오히려 정부한테 나 샀다 라는 걸 눈으로 보고 알려주고 정부하고는 가만히 있죠. 사라고 하진 않으니까 사서 넣는 거예요. 요즘 또 금에 대한 수요도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이 좋죠. 금이 좋은데 더 좋은 금이 있으니까. 더 좋은 금이 있으니까 금에 대한 관심이 없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저는 금을 공부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야, 이 책을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앞에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요거밖에 못 읽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여기 굉장히 아직도 늘 기억에 남는 그 예시가 있어서 고양이 얘기. 고양이. 고양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고양이 근데 실제 얘기인가요? 제가 이 책 쓰면서 우리가 밥 준 고양이가 있습니다. 영상도 찍어놨어요. 직접. 네, 오태민 작가님이 묻고 계시는데 고양이가 있다고 해요. 아기 고양이. 아기 고양이라니까 괜히 또 가슴이 좀 열리고 삼남매 아기 고양이가 있습니다. 삼남매 아기 고양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맞는지 네. 제가 바로 이해했는지. 고양이가 있는데 베란다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고양이들한테 이렇게 먹을 걸 집어 던져줬다고 그래요. 근데 멀리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여기까지 밑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휙휙 집어 던졌는데 고양이들이 자기네 집 바깥으로는 못 나와서 고기 안에만 있다가 고기 떨어지는 것만 주워 먹고 여기 거는 못 먹고 있었는데 맞나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들고양이가 등장을 합니다. 들고양이가 샥 나타나서 여기 안에 있는 걸 다 주워 먹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먹으니까 이 아기 고양이들이 먹을 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와서 주워 먹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아기 고양이도 요 베란다에 있는 데까지 와서, 왜냐면 이제 먹을 게 갑자기 떨어지니까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되는 거죠. 와서 이제 집어 먹는 거야. 조금씩 먹고 가고. 들고양이하고 이제 마찰이 되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들고양이가 보다가 이놈들이 하고 이제 아기 고양이들이 와서 이 과자를 주워 먹고 있으니까 베란다에 앉아서 이렇게 계단에서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이놈들 하고 이제 들고양이가 가서 그냥 아기 고양이를 팍 그어버려요. 아기 고양이가 깨갱은 아닌가? 야옹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들고양이가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괴롭히니까 그걸 보고 있던 엄마 고양이가 짜잔 등장을 해서 이 들고양이를 그냥 이러면서 막 엉겨붙고 싸움이 붙는데 이제 뭐 들고양이가 좀 세겠죠. 근데 아기 고양이들이 합세해서 들고양이를 그냥 공격하니까 들고양이가 도망갔다. 맞죠? 야, 근데 제가 딱 이걸 가지고 이제 결국은 지정학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여기에. 어쩌면 우리들이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야지 하는데 어떤 그 안전지대라고 하는 그 안에서만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났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그 정책적인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필요가 생겨서 가다 보면 저항이 생기고 게리 갠슬러라는 들고양이가 와서 그냥 탁 긁어버리면 그거 피를 흘리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버팅기고 싸웠는데 아기 고양이가 결국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서 너덜너덜 도망가고 있는데 엄마 고양이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엄마 고양이는 누굴까? 엄마 고양이란 어쩌면 이 시대적 요구가 아닐까. 뭐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시대적 요구. 아니 발전하고 있으니까 지금 와서 이런 우리 핸드폰 안 쓰고 옛날 그 플립폰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시대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거. 그래서 이 시대적 요구와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힘이 모아진 그게 커다란 자체가 엄마 고양이가 혹시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너무 소설인가? 아니 재밌네요. 네. 다른 얘기예요 사실은. 다른 얘기인데 이게 왜 나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는 우리 개인의 행동을 합리적인 걸 전제합니다. 자유주의 얘기인가요 이게? 아니요. 근데 이제 지정학은 그 경제학에서 보는 인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지정학은 우리가 그 집단의 기억을 갖고 있고 그 아기 고양이들이 그 베란다라는 기억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 영역이라는 그 집단 영역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역에 대해서 집착하죠. 경제적인 인간은 독도가 누구 땅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코제 정리라고 명확한 경제학적 이론이 있는데 독도가 일본 것이냐 한국 것이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독도에서 나오는 자원을 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원은 더 높게 그 가격을 매기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가격을 높게 매긴다는 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거나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게 합리적인 행동인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 안 하잖아요. 독도 가지고 막 흥분하는 사람한테 제가 농담으로 물어봐요. 독도에 뭐 네 땅 있냐? 물어봐요. 그러면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근데 왜 네가 흥분해? 그러면 너는 흥분이 안 돼. 이거밖에 답이 사실 없어요. 그거 말고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저 같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라면 전쟁 안 하고 거래하겠죠. 아. 근데 전쟁이 그래서 잘 안 일어나지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고양이로 놓고 고민을 해야지. 아. 우리 인간을 너무 이성적인 존재로 놓고 고민하면은 지정학 못 읽죠. 지정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지정학이 사실 이 코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 그때부터잖아요. 그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정학이든 뭐든 뭐 네, 그렇죠. 어렵고. 네. 그런데 지금 그 구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구도가 발전돼서 이제는 중국이 초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네.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중국 코인 사야 되나? 중국이 앞으로 대세인가? 네. 여러 뭐 저는 잘 모르니까 네네. 이거 지금 뭐 브릭스 시스템이 네. 갖춰지면서 너도 나도 이 달러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게 좀 길게 보면 조금 이건 어거지 주장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또 뭐 우리 달러 필요 없어. 달러 말고 우리 돈으로 위안화로 기름 사자. 뭐 브라질하고 또 중국하고 또 얘기하고 이런 움직임이 좀 가속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중국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중국이요? 중국은 커다란 미국의 지정학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죠. 중국은 아주 두꺼운 책과 같다. 언젠가는 읽어야 되는데 계속 미뤄두는 책이다. 어렵네 갑자기 또. 그렇죠. 쉽게 좀. 그렇죠. 중국을 쉽게 대답하기는 어렵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비트코인이 지금 헤매는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초창기에 중국한테 너무 노출이 많이 됐어요, 비트코인. 편향되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챈 거죠,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예, 어떤 이유인지는 뭐 분석하기 나름이지만 한때는 일단 뭐 거품도 있지만 거래량의 90% 이상 위안화 거래량이었어요. 초창기에. 예. 그러니까 애초에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처음 노출한 건 이 실리콘밸리 쪽, 이 미국의 서부 쪽에 10대 아이들이 마약하고 싶은 그 자유를 비트코인이 충족시켜 줄 줄 알고 그때 마리아나 합법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했다가 한번 사고가 났었죠. 실크로드라고. 그들이 아주 초창기의 진입자고요. 그거 다음에 진입자들이 이제 중국인들이에요. 여러 이유로.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아까 대화 중에 우리가 SEC의 거부 이유가 하나는 소비자 보호고요. 하나는 미국 바깥에서의 조정입니다. 그거 꼭 나와요. 미국 바깥에서 자산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지정학적 이유죠. 네. 한 번에 던지면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거죠. 지정학적인,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이유로 미국을 애먹이기 위해서 어떤 세력이 던질 수 있다. 사실 이제 그것도 약간 이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 중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죠. 예. 실제로 우리가 한때 크립토의 메카 그러면 싱가포르, 홍콩이었잖아요. 그게 다 중국 자본이잖아요. 사실상 중국인들의 화교 자본. 나라에서 미국도 금지가 많았고 ICO, 한국도 하니까 다들 글로 간 거죠. 네, 글로 가서 뭐 한국 사실 루나라는 그 회사도 본사가 막 싱가포르였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가 메카가 될 정도로 이 암호화폐하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중국인들의 비중이 높으니까 미국 정부는 가뜩이나 이제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좋게 안 본 거죠. 지금 바이든 정부가 가장 좋게 안 보잖아요. 네. 이야, 그러면 뭐 앞으로 이 중국 관련해서 이 코인의 영향력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국이? 저는 이제 이 책을 쓴 이유가 중국 얘기를 하려고 쓴 건 아니고요. 그 미국 얘기를 하려고 쓴 거죠. 미국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중국은 변수가 아니라고 봐요. 위안화가 변수인 적은 없다. 변수는 미국이고 미국 국내 정치다. 미국이 어떻게 체제 변화를 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달러가 위기인 것도 미국 내부의 사정이다. 라고 뭐 여러 방송에 나서 수정이가 얘기합니다. 이거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기자들이 공부를 깊게 안 하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대화를 하니까 자기네 생각도 그렇게 굳어가지고 달러 대 위안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러 대 위안화는 갖다 붙일 만한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달러 대 그냥 달러겠죠. 네. 어떤 달러냐? 소프트한 연성 달러를 지향하고 아니면 하드한 달러를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가져오길 원하거든요. 네. 이거는 강한 달러입니다. 강달러. 그러니까 연성통화, 뭐 간성통화 이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사운드 머니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 그 무역 적자 내지 말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몇십 년 동안 미국은 소프트한 달러였죠. 막 세계가 코로나 때 유동성 위기가 막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금은 딱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 대응을 못 하죠. 근데 달러는 소프트하니까 막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글로벌리스트라고 속칭 부르고 세계 관여론자들, 민주당이 좀 강하죠, 그게. 네. 이런 쪽은 이제 세계 관여가 미국에 맞물린다 싶어서 무역 흑자가 아니라 무역 적자를 내더라도 우리의 이해가 더 크다.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도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은 공화당 바보들이다. 그렇게 하면 중국만 더 좋은 일 시킨다. 달러를 그 세계화폐가 달러 패권을 놓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힐러리 클린턴도 민주당의 중요한 목소리잖아요. 그게 이제 민주당 쪽의 이야기고 공화당은 뭐 달러 패권을 싫어한다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자리를 가져오는 거다. 특히 중국과 뭐 이런 데로부터 일자리가 오다. 그래서 그런 충돌이 이렇게 있죠. 미국 안에서. 그게 뭐 지금 충돌이 일어난 게 아니고 달러를 세계 무역의 기축통화로 쓰는 순간부터 미국이 처한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면 이제 금융하고 무역의 구조하고 그 다음에 지정학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책이 되게 드물어요. 지정학은 지정학만 논하고 금융만 논하는데 사실이 되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정학. 이게. 저도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좀 다른 시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이 지정학이라는 게 너무 멀게만 느껴졌는데, 말씀하신 그 달러 체제가 코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 접근을 하는데 코인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접근을 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 경험에 의한 그렇죠. 아니면은 거래 트레이딩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지정학적인 이 세계의 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렇죠. 나라들과 나라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필연적인 움직임. 그렇죠.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책이다,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왜냐면 달러라는 게 그냥 단지 미국의 돈이 아니라 세계 체제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달러 체제를 도전하잖아요. 네네. 그럼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냐면 세계 체제, 지금의 세계 체제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도전이 중국에 의한 위안화의 도전보다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 제목처럼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달러와 위안화의 그 관계보다는 그렇죠. 비트코인과 달러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 코인 투자자들에게는. 네네. 여러분들 비트코인과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이 책 강추합니다. 책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받은 거 없어요 저. 솔직히 제가 이걸 읽고 너무 어려워서 한 두세 번을 읽었어요. 특정 부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여러 번을 읽었는데 아마 저보다는 이해력이 빠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금방 아마 읽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영상을 한 2년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고 공감하는 만큼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 고개를 끄덕거려요. 자,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말이 없어요. 공부를 어떻게 해? 유튜브 보면 공부가 되나요? 유튜브 보면 지금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뿐이니까 책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책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을 봐야 되나요?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제가 아는 책이 있어야지. 저는 이 비트코인 스탠다드 이런 영어로 된 책을 많이 보다가 오태민 작가님 책을 제가 읽어보지 못했어요. 너무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지난 영상에 제가 언급을 했어요. 오태민 작가님의 지혜의 족보라는 책이 참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많이 책을 쓰셨죠? 5권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오태민 작가님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 가지고 좀 공부를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꼭 오태민 작가님 책을 안 보시더라도 그렇죠. 또 다른 너무 좋은 작가들이 많습니다. 비투자 영상 보면 됩니다. 대신 공부해 주시니까. 저도 그 뉴스가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냐 이런 걸 때 가끔 보거든요. 뉴스 해석이 빨리 하시니까. 몇 분이 있어요. 뉴스 해석을 대신 해주는 분들이. 왜냐면 그거 힘듭니다. 영어로 되어 있고 영어잖아요. 또. 그래서 딱 대신 읽어주고 그렇게 해주니까.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저 너무 반가운 게 2010년 전에는 제가 혼자 다 했어야 돼요. 제가 유튜브는 안 찍었지만 다 혼자 공부하면 너무 방대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 알트코인 백서를 한 2017년도에는 여러 가지 물어봐가지고 한 1년 동안 한 50개 이상을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심도 있게 평가하면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머리 쥐는 줄 알았어요. 알트코인 얘기 나왔으니까. 네.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오 작가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얘기를 잘 안 해요. 다른 분들하고는 괜히 싸우면 안 되니까. 그럼요. 그런데 비트코인 처음에 저는 오 작가님 화면으로 접했을 때는 이분은 비트코인의 선구자, 비트코인의 미래를 제시하는 이런 깨이신 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비트코인만 주장하시는 분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다른 영상을 잠깐 보니까 또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길래 제가 이 얘기를 슬쩍 조심스럽게 꺼내는데 알트코인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비트맥시라고 하잖아요. 그 비트맥시라는 말이 어떤 유래냐면 조롱이었어요. 조롱. 원래 비트맥시라는 말은 비트코인 코어들을 비난하는 말이었어요. 자기들을 비트코인 코어로 불렀어요. 코어. 그렇죠. 근데 코어라고 안 부르고 요새는 비트맥시들이 스스로 자기를 비트맥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저는 비트맥시였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편하게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는 사실은 멀티체이너였습니다. 그러니까 멀티체이너는 어떤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블록체인이 거대한 생태계를 이룰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저보다 더 잘 이해하시겠지만 공학적으로 블록체인들 간에는 서로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암호 체계이기 때문에. 암호라는 방식도 있고 시간을 잠그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옮겨 다녀요. 그걸 사이드 체인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거의 근간이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가장 질량이 크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은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사용하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길에 보면 스포츠카도 있고 다양한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주 팬시한 스포츠카 몇 억 하는 거는 사실 이런 잘 다져진 도로를 빠르고 예쁘게 달리지만 비포장 도로는 못 달리죠. 밑에 다 까지잖아요. 비트코인은 저는 어떤 이미지냐면 어떤 비포장 도로도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륜구동 같은 차예요. 근데 그 사륜구동 굉음 나고 소음도 크고 어느 도로도 다 달릴 수 있어서 좋지만 그걸 가지고 파티장에 다니는 건 좀 오버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차를 타고 다녀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저랑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저도 처음에 제가 이더시화가 아니고 에이다시화가 아니고 리플시화가 아니고 비트시화인데 그래서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저 때문에 접하신 분들 많이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 왜 자꾸 쓸데없는 저 사기 코인들을 언급하냐. 비트코인 얘기만 하면 되지 다른 코인은 다 사기다. 그리고 이제 저를 욕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이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다른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 그럼요.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는데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늘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하고 비트슈아님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로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익도 보고 뭐 이런 거 봤잖아요. 라이코스도 보고 그죠? 그렇죠. 익스플로전에 뭐였죠? 네스케이프인가? 네스케이프 있었고 다 없잖아 지금. 지금 없죠. 구글이 이렇게 지배하기 전에 야후가 완전 꽉 잡았어요. 맞아요. 야후가 일본 야후 빼놓고는 다 흐물거리잖아요. 우린 그걸 봤기 때문에 뭐 하나가 그걸 일단 딱 정해지면 그게 계속 간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비현실적이라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저는 그 비트코인만이 정답이다라는 그런 주장은 미래 발전, 혁신을 좀 제한하는 게 아닌가. 비트코인만으로도 될 수 있죠, 당연히. 특히 투자적인 면에서도 비트코인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그게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을 보면 계속 발전하고 있고 핸드폰이란 게 나와서 이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 작가님이 아까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컴퓨터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키보드로만 다 했잖아요. 마우스가 필요 없었어요. 마우스는 번잡하고 이게 훨씬 빠른 은행 가면 다 이걸로 그냥 손이 눈에 안 보이게 막 이걸로 하는데 그러다가 마우스가 등장을 해요. 이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처음에 나온 겁니다. 근데 요즘 마우스 없이 컴퓨터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것처럼 어쩌면 마우스가 사기일 수도 있어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마우스 개발했다가 망하는 회사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코인 회사들이 다 사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망할 수는 있어요. 식당을 열어도 망하는 회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10개를 열면 9개는 망해요, 식당이. 그렇죠. 그런데 그 식당이 사기냐? 그건 아니거든요. 망했다고 사기라고 하는 건 너무 좀 그 인생이나 세상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은 태도죠. 그렇죠. 모르죠, 우리는. 근데 이제 이건 분명해요. 이 세계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정상적인 공부를 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일단 들여다보지를 않는 사이에 우리가 서부 개척 시대처럼 온갖 데서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뭔가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면은 그냥 그 한 1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사기꾼이에요. 여태까지 그랬고. 네. 맞네. 그래서 워닝은 필요한 건 분명해요, 워닝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의는 해야 돼요. 주의는. 뭐 알트코인 말 나온 김에 네. 그러면 오 작가님이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알트코인이 있다면 제가 만든 거죠, 뭐. 코인을 만드셨어요? 저는 우리 독자들은 다 아는데 2015년부터 프로포저를 만들어가지고 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제안서를 만들어서 네네네. 삼성전자, 뭐 포스코 이런 데를 계속 다녔어요. 홈플러스는 아주 상당히 가능성 있는 데까지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저의 아이디어의 핵심이 뭐냐면 저는 비트코인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기업형 블록체인으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이제 그거를 투자 받아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된다. 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홈플러스의 이사들을 설득을 거의 했는데 아니 팔지 않는데 이걸 뭘로 돈을 버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2017년도 그게 한 5월쯤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그 정부가 구글한테 협조를 안 해가지고 피카츄 증강현실에서 피카츄 그거 낚시하는 게 한국에서 안 되고 속초만 됐어요. 주말마다 젊은 친구들이 차를 몰고 속초로 갔습니다. 증강현실 그거 피카츄 그거 아시죠? 하려고. 예. 그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당신들의 코인이 만약에 진짜로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면 팔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홈플러스가 어디 매장을 신축 매장을 낼 때마다 거기 오면 그걸 준다고 하면 미어 터질 거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가 돈으로 바꾸는 이유는 그 돈으로다 뭔가 파워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거든요. 네. 근데 원래 비트코인은 돈으로 바꾸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에너지인 거예요. 그 에너지로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좀 미친 사람 취급을 받다가 최근에 이제 그냥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관악산에서 나눠주는데 400명이 와서 받아갔고 계룡산에서 1000명, 2000명이 와서 받아갔고 제주도에 1500명이 와서 받아갔고 여기 미국에서는 조금 톤다운 시켰고 호주에 이번에 가거든요. 거기 500명이 비행기를 하고 호주에서 500명이 받아갑니다. 요즘 그 제도적인 시스템에도 좀 잘 부합하는 것 같아요. 요즘 투자를 받았다든가 그럼요. 코인을 팔았다든가 네. 이런 코인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증권의 여부에 시달리고 그럼요. 있는데 네. 그런 걸 보면 2017년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까 와. 그러니까 저는 비탈릭을 무시하는 교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탈릭을 2014년도에 11월에 한국에 와서 비탈릭 19살 때 이더리움 만들기 전에 프로그램만 있을 때 제가 그때 킨텍스 저도 연사였고 저는 자금 세탁 강의를 했고요. 걔는 이제 와가지고 스마트폰 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걔 강의를 듣고 제가 이더리움 안 샀어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네 이렇게 제가 깔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탈릭에 대해서 이 퀘션이 있어요. 왜 팔았냐? 비트코인 투자 받았거든요. 투자 안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더리움이. 투자 안 받아 생각해보세요. 이더리움이 그 당시에 비트코인 투자 안 받았으면 이더리움이 안 됩니까? 다른 충분히 경로가 있죠. 본인만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세컨마켓에서 파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발행자가 팔아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증권 시비는 발행자가 팔았을 때 이벤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팔지 않으면 돼요. 그걸 이거를 삼성전자도 이해를 못하고 홈플러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걸 받으러 오지 않냐. 이걸 누가 제일 격렬하게 부정하는 줄 아세요? 이걸 눈으로 보는데도 비트맥시들이. 비트맥시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비트맥시 니네가 진짜 비트코인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비트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생각해보세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팔았나요? 안 팔았죠. 안 팔았잖아. 그게 모든 코인하고 비트코인의 지금까지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제가 안 팔겠다는데 그걸 욕해요. 안 팔고 파워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미국까지 따라와요, 미국까지.
받으려고.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자기 딸을 그냥 코인 안 줘도 된다. 우리 묵는 호텔에 보낼 테니까 자원봉사 시켜달라, 한국에서. 엄마가 절절하게. 아, 이게 바로 뭐하러 돈으로 바꿉니까? 돈으로 바꾸면요. SEC가 나중에 크면 증권이라고 그냥 규정해버려요. 사실 그게 리플의 논리고, 네. 리플이 지금 소송이 길어지는 게 이더리움도 투자 받았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는 거잖아요. 네. 비탈릭이 투자 안 받아서 모든 게 끝한 거예요. 뭐하러 받아, 투자를. 다른 면에서 보자면 네. 비탈릭이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받은 모든 코인들의 대표성을 띠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든 좀 정리가 된다면 다른 코인들의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비트슈아님은 알트코인에 대해서 저랑 입장이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른 현재잖아요. 거죠. 거고 저는 일단 투자를 받으면 그건 증권으로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국가라는 플레이어하고 경쟁하는 관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라는 플레이어를 알아야 돼요. 국가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네. 국가는 테니스 선수인데 어떤 테니스 선수냐면 자기가 선수로 뛰면서 자기가 심판도 봐요. 제가 필요한 룰도 바꿔요. 사토시 나카모토의 위대함은 그런 국가하고 싸워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테니스를 쳐가지고 룰을 아무리 바꿔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비탈릭은 못합니다, 그렇게. 왜냐면 팔았기 때문에. 팔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물론 비트코인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구테어 이더리움을 막을 필요가 없고, 이더리움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구테어 리플을 막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SEC가 하는 짓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뻘짓이에요. 네. 저렇게 막지 말고 어차피 할 거면 제도안으로 넣어가지고, 진짜 중요한 건 증권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리플 같은 데는 회사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공개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공개된 기업들은 장부 공개하잖아요. 예, 예. 공시하잖아요. 그 의무를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사업의 뒷다리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주객이 전도되고 문어대가리가 바본 거죠. 그렇죠. 장부 공개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투자자를 보호를 원한다면. 너희 장부 공개해. 너 빅홀더들이 얼마씩 갖고 있었고 처음에 어떻게 배분했는지 공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명성을 갖고 좀 발전적인 그렇죠. 그런 결론으로 나아가면 예를 들어서 저도 처음에 코인을 돈을 받고 팔은 그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리플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모든 코인들이 거기에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모빅은 자유롭다니까 제가 말한 거. 특정 코인을 제외하고는 코인을 판 그런 코인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거죠. 예전에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치고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몰라서 했기 때문에 봐줄 건가, 아니면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이만큼 물을 건가. 그러니까 이만큼 책임을 물을 건지 이만큼 책임을 물을 건지 아니면 책임이 없다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이번 리플 소송의 이 가장 핵심입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한데 설사 이 증권을 이 코인을 판 그 행위가 이만큼 잘못됐다고 치면 잘못을 했어. 그 다음 발전은 없는 건가 그러면? 코인을 안 판 사람은 무한정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예전에 코인을 한 번이라도 팔았다면 앞으로 발전 없이 끝내버리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부분이 또 이쪽에 속하거든요. 팔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판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면 이만큼 잘못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대가를 치르게 하자. 이걸 명확하게 정해 준다면 그러면 열심히 모르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잘못했구나. 그러면 이만큼 대가를 지불하면 되네. 오케이. 지불하고 이건 뭐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만두고 그러고 나면 이제 열심히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어떤 개발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열심히 잠도 안 자고 그냥 일주일에 80시간씩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일주일에 80시간을 그중에 60시간을 소송 어떻게 될까? 리플이 어떻게 되나? 잠도 못 자고 그냥 가슴 쿵쾅쿵쾅 거리느라고 발전을 못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면 전체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발전이 되고 그 관료들이 말하는 투자자 보호라는 게 사실은 저도 한국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보면 투자자의 보호에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금융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게 유사수익이 어쨌건 일단 정부가 때리고 나면 투자자들은 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빨리 해결도 안 해줘요. 빨리 정리를 해줘야지
첫 번째 선입회자들 구해주는데 사실상 정보국 관료들이 지금 하는 행위는 투자자를 파괴하는 거죠. 맞아요. 지금 사실 리플의 재단이 잘못하면 그 리플의 재단에 대해서 벌과금을 내거나 그 몇 명을 심지어는 구속하더라도 이미 리플은 세컨, 서드에서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자산은 온전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비탈릭을 감옥에 넣는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뭐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비탈릭의 이더리움 뺏을 수 있겠죠. 보유세를 매기거나 벌금을 매겨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제 얘기가. 그러면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컨, 서드로다가 손옮김을 한 사람들은 보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정한 의도는 뭐냐면 이 업계를 막고 싶은 거예요. 지연시키고. 이걸 디터런스라고 하는데 지연 전략이라고 자기네 매뉴얼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정학적인 이유로 그런 의도를 갖고 타이밍을 재가면서 그 틀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이 금권 세력들이. 그렇게 딱 일사불란하진 않은데 범털들이라고 우리는 하죠. 제대로 된 교육받고 상상력은 딸리는 과거 시대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나왔는데도 아직도 말없는 마차를 생각하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은 대다수잖아요. 엘리트들 중에서도. 그 친구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네가 모르는 뭔가가 막 달려가는 게. 맞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사장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막 얘기하고 미팅 끝나고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이씨 하고 짜증내요. 팩스로 보내달라 이거. 팩스로? 자기가 해오던 방법이 아니니까. 갑자기 멋있는 사장님이 이 동네 애만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고개 숙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메일 어떻게 쓰는 건데 하고 약한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2002년도에 모바일 인터넷 사업한다 그러면서 제가 그 설명하러 가면 비트코인도 똑같았는데 제 아이템 핸드폰으로 매일 확인하는 아이템이었거든요. 잘 돌아갔어요. 투지폰에서. 근데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굴지에 지금도 있는 그 IT 업체에 중역하고 대화를 하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바일 인터넷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002년도에 저한테 안 된다는 이유를 아주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얘기하더라고. 배터리 용량 때문에 안 된대. 우리나라 최고의 IT 기업 중에 하나의 중역이 2002년도에 오태민한테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안 온다라고 확언한 이유가 배터리의 제한 때문에 안 된답니다. 배터리.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배터리를 두 손으로 들고 다녀야지만 스마트폰이라고 안 불렀죠. 모바일 인터넷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배터리 기술, 리튬 저장 기술이 발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런 미친 새끼들이 그런 기업의 중역에 앉아있으면 우리가 스티브 잡스에 다 진 거죠. 틀에 박힌 생각을 좀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멍청한 놈들이 왜 있습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흥분했어 진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가 높다고 저를 아직 가르치더라고.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시대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배터리 이렇게 들고 다니냐는 거 누가. 미친 새끼.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진짜. 그런 애들이 높이 앉아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특히나 이 코인 관련해서 아직도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확신을 갖고. 그거 그래요? 딱 하나 하는 거. 야, 배터리가 그게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딱 하나 하는 거 가지고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가격이 그 얼마나 지라 같은데 그게 화폐를 됐어. 괜히 흥분했습니다. 남의 채널에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오태민 작가님 흥분하시는 게 우리가 확 느껴지는 게 뭐냐면 코인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요. 아니 코인에 이러이러한 무한정 가능성이 있는데 야 그거 가지고 저 불법 여기 사용하면 어떻게, 그거 갖고 마약 사면 어떻게, 당장 막아, 다 때려잡아, 코인 사기야 이러면서 막 우리를 못 살게 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겸손하지 않은 게 지금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이 변화를 보고서도 자기가 하는 그 배터리 용량 하나를 가지고 2002년도에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절대 안 올 거라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리튬 개발하고 발전시킬 생각은 왜 못해? 그분한테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짜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들고 다녀? 배터리 들고 다녀? 자동차 배터리 들고 다녀? 이 상상을 하더라니까. 이거 안에서 TV를 보고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자의 그 슬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거 안 됐잖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테헤란로에서 모바일 인터넷 하는 사람이 다 망하고요. 딱 한 명이 10년 버텨가지고 엑시트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김기사 개발자. 김기사가 우리 지금 카카오 내비가 됐거든요. 600억에 엑시트했어요. 매출 제로로 10년 버티다가 600억에 엑시트했어요. 매출 그러니까. 제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데 그 중에 한 명. 소수. 제가 알기로는 그 한 명이에요. 저랑 똑같은 시절에 모바일 인터넷 내다보고 시작했더라고.
저는 매출 제로 3년 가다가 접은 거고 4년 가다 접은 거고 매출 제로 10년 해가지고 팔았죠. 6년. 그래서 저도 이제 특히 코인을 접하면서 이 신기술이잖아요. 이제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 사실 새로운 거 좀 이게 공부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저도 이렇게 카톡 하다 보면 문자가 느려요, 타입하는 게. 젊은 친구들은 막 손가락이 안 보이게 따다다다닥 보내는데 예전에 꼭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문자 막 보내면 좀 이따 전화 와요. 전화. 이게 나이 든 사람들 다 전화. 이게 막 답답하니까 전화 온단 말이에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빨리 이게 막 타입하다 보면 손가락이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게 더 발전을 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음성으로 헤이 구글 해갖고 막 얘기를 해서 AI한테 막 이렇게 받아요, 정보를. 우리 애들은 이게 전자기상기 사줬더니 안 치고 헤이 구글에서 물어봐요. 다른 거 하면 숙제하면서. 그러면 이제 구글이 얘기해주면 그걸 이제 받아 적어요. 이렇게 막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쫓아가지는 못해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쫓아가는데. 쫓아가세요? 아니, 손하고 눈이 못 쫓아가지. 눈 노안이고 머리는 얼마든지. 저도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자, 잠깐 이거 뭔지 아세요? 뭔데요? 웹3 폰. 솔라나에서 개발한 건데 여기서 이렇게 딱 이게 코인 덱이 여기 들어있어요. 덱. 우리가 사용하는 솔라나 덱스토어 여러분들은 보셨죠 미리? 여기에서 개발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여기서 바로 보관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팬텀이라는 지갑인데 이 지갑에서 코인을 보관하고 보내고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못 따라가겠다. 안 되겠죠. 제가 여기서 이제 한번 작가님을 이 정도입니다 저는. 못 따라가겠네. 맞네요. 이렇게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게 이제 솔라나 이게 폰이 성공하긴 힘들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그래요? 삼성만 못해. 삼성만 못하고 삼성에서 이런 기능 추가할 거예요 보나마나. 얘네들은 이제 칩을 따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 월렛 기능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일반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폰이 해킹당하면 코인이 위험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 하드 월렛이면 지갑이면. 근데 이거는 이제 분리시켰어요. 칩을 따로 해서. 그러니까 이 레저 지갑을 따로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는 거다. 이 안에 있다 레저 지갑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실패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시도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이 필요에 의해서 삼성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삼성이 나올 거고 애플도 나올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코인 사용이 쉬워지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이 상용화는 쉬워야 된다. 이거 뭐 지갑 꺼내서 막 넣고 잊어버리고 막 이거 어렵잖아요. 딱 꺼내서 핸드폰으로 해결한다든가. 예전에 제가 핸드폰으로 이 비트코인으로 밥 사먹기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예전에 비트코인으로 뭘 사먹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 핵심은 뭐냐면 쉽다 이거예요. 코인을 사용하는 사람은 비트코인 벌써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작가님하고 저 같은 사람이야 뭐 비트코인 지갑 열어서 쓰죠.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받는 사람이 문제예요. 식당 주인이 이걸 할 수가 있겠느냐.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는 얼마나 많이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많아요. 비트코인을 받는 가게들이. 그런데 비트코인을 받으려면 뭘 깔고 뭐 이런 거를 해서 이렇게 손님이 비트코인을 내겠다 그러면 잠깐만요 하고 이제 이거 아는 직원이 나와서 뭘 꺼내서 자 스캔하세요 이거 보여줘야 돼요. 지금은 직원이 비트코인으로 내는지 크레딧 카드로 내는지 몰라. 그냥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는 사람이 꺼내서 스캔해서 지불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골라서 지불하면 끝. 이 결제를 받는 직원은 몰라요. 비트코인으로 내가 내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주도하는 게 이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예요. 이게 이 스트라이크라는 회사가 엘살바도르의 그 비트코인 법정 앞에 그 인프라를 갖게 해준 그 회사가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전에 베타 버전으로 이제 시도하고 있고 여기저기. 그게 이제 지금 아직은 베타 버전이에요. 모든 가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체험해보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몰라도 되니까. 쉬워야 된다 이거죠. 동네 아저씨도 비트코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발전돼서 요즘은 이제 제가 여기 예전에 그 브리또라는 음식을 사 먹은 앱이 있는데 이거는 그 선물권을 이렇게 스캔해 갖고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선물권과 다른 코인을 연결하는 거예요.
에이다, XRP, 솔라나 이런 것들 다 연결을 해. 그러면 이제 직원은 내가 이 코인으로 내는지 몰라. 그럼 이제 처음에 제가 이걸 내려고 할 때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는 가서 선물권을 내겠다 그래요. 그러면 선물권을 스캔 딱 떠요. 그러면 제 앱에서 선물권 앱이 떠요. 이게 코인 앱이에요. 그러면 딱 들이밀면 이걸 딱 스캔하면 그냥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코인이 빠져나간 거고 얘네들은 선물권을 받은 거고 이런 이제 중간 업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 쉬워야 된다 이거죠. 쉬워. 그게 생태계죠, 생태계.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어느 정도까지 이런 한국도 비트코인 결제받고 이러는 움직임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그 편리하거나 우리가 눈에 잘 띄거나 하진 않죠. 그러니까 덕후들이 가갖고 뭐 이렇게 소문 내주고 하는 수준이고, 지금 이야기가 만약에 이제 스트라이크는 뭐 한국에서 유명하니까 해가지고 스트라이크 코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뭐 지갑. 그렇죠, 출시했다 그러더라고요. 라이트 네트워크 이용해가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퍼지면 한국만큼 빨리 퍼질 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된다면 이제 그 삼성 갤럭시 폰에서 본인은 뭔가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보내는데 받는 사람은 그냥 다른 걸로 받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 원화나 달러로 받게 되면 은행망을 거쳐야 되니까 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받겠죠. 뭐 선물권 그런 것처럼 뭐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그 싸이월드 도토리를 이렇게 주고받았잖아요. 도토리야. 예. 추억의 도토리. 그게 사실은 디지털 머니의 선구자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템에서 필요한 뭐 예를 들면 많은 게 있잖아요. 유료 어플도 있을 거고 음악이나 동영상도 유료화 되는 것이 있을 건데 그것이 굳이 원화나 달러를 통해서 내가 그걸 허락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지불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이나 뭐 사토시 단위로 혹은 이더리움이나 뭐 에이다나 솔라나로 하는데 받는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지정한 어떤 걸로 받게 되고 제공은 자기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겠죠. 그렇죠. 맞아요. 네. 한국에서도 그 코인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그런 코인들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시도하려는. 그런데 정부에서 그걸 이제 또 막고 허가를 안 해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일단 은행망을 통해야 되면 어떤 뭐 중간이 아니라 말단에서라도 은행망을 통해야 되면 은행이 도와줘야 돼. 절대 안 돼요, 한국은. 근데 은행이 도와주려면 금융위에서 또 그렇죠. 컨트롤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상력을 어떻게 돌려야 되냐면 은행을 거치지 않는 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이 규제가 심하다지만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이더리움을 에이다로 바꾸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게 거래하는 거는. 그래서 유력한 게 이제 그 마일리지 포인트예요, 기업들. 기업들의 마일리지, 예를 들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라든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라든가 한국인들은 또 이거 그 경제적인 쇼핑 되게 중요시 여겨서 페이백 해주는 거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캐시백. 내가 뭐 샀는데 캐시백을 해주는 거. 캐시백을 코인으로 가게.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정부 눈치 보느라고 안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고 그것이 만약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교환이 된다면 은행만 거칠 필요는 없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가 이 코인 투자 연령대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30대가 제일 많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저도 옛날에 한번 봤는데 40대가 그거는 이제 그게 뭐 유난히 많다기보다 그냥 인구 비례인 것 같은데 제 구독자 연령대를 보면 2021년에는 30대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다가 하락장에 들어서니까 40대가 제일 많아요. 40대가 새로 들어온 게 아니고 30대가 떠나간 거죠. 그렇죠. 20대, 30대가 떠나가고.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젊은 층이 이끌어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코인을. 알트 쪽에는 전부 젊어요. 한 뭐 저만 해도 거의 드물고요. 저보다 나이 든 사람은 거의 없고 제 또래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젊고 근데 이제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처음부터 40대, 50대였어요. 약간 올드한가 봐요, 제가. 이제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알트는 젊은 친구들이 하는데 비트는 안 한다는 거예요. 비트는 안 해요. 비트 안 하는 이유는? 비싸죠. 안 오를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한 번에 안 되니까. 알트는 1000배, 100배가 가잖아요. 100배. 근데 비트는 많이 가봐야 10배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이 다르죠. 왜냐하면 유유 자금이 있는데 안전성도 따지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비트 안 합니다. 제 구독자분들도 예. 알트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훨씬 많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숫자적으로는 비트가 제일 많기는 하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도 얘기를 해서 무조건 비트는 좀 가지고 가자. 비트는 저축하는 거다. 알트를 사서 수익을 올리면 비트로 저축을 하고 전환을 해서 그리고 또 알트를 또 사고 팔아서 좀 전망 좋은 거 사서 또 올라가면 또 좀 수익 내서 비트로 저장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자산을 불려나가자. 저의 주장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셔서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월등히 그래도 알트를 비트코인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일 많긴 하지만 비중에서 제일 많은 건 아니에요. 비중은 비트를 조금 뭐 10% 20% 그리고 알트를 더 많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드가 적은 사람일수록 어차피 죽으라고 영상 보는데 제 영상을 눈 빠르게 해줘가지고 보시는데 뭐 10,000원 수익 보자고 볼 수는 없잖아요. 돈 뭐 10억 투자하는 사람이나 100만 원 투자하는 사람이나 투자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그러면 어쩔 수가 없이 좀 한 방 노려야죠. 그런 생각으로는 제가 좀 젊은 분들이나 시드가 낮은 분들은 알트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해요. 네. 비트코인만이 답은 아니니까. 네. 하지만 알고는 가야 되니까 내 자산이 늘러 조금씩만 해야 돼요. 근데 조금씩만. 그러니까 조금씩만 그걸 조절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양을 요 정도만 해야 되는데 네.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이 맥시멈 100만 원. 저는 100만 딱 원. 정해줘요. 그냥 맥시멈 100만 원. 그냥 새로운 코인 한번 도전하면 맥시멈 100만 원. 그냥 10만 원씩만 담가놔. 시바이누를 꿈꾸냐? 그럼 10만 원. 뭐 1000배 됐잖아요. 그럼 10만 원 1000배면 얼마야? 많잖아요. 혹시 시바이누를 아니요, 저는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있기는. 그러니까 저도 시바는 없어요. 불장이 오면 비트맥시들한테는 슬픈 얘기지만 불장이 오면 비트코인이 제일 늦게 오르고요. 네. 제일 천천히 오르고 이더리움은 2배 속도. 음.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내가 탄 비트코인 이렇게 가는데 다른 건 막 쌩쌩 가면 그 상대적 박탈감 장난 아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코인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성장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이 좀 길어졌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까? 네. 앞으로 다가오는 불장. 네. 불장이 다가오고 있다면 네. 또 오 작가님 같은 경우는 반감기 기준에서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라는 좀 조언을 좀 우리 구독자님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밈코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코인들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탈릭 뷰테린이 유행을 선도해요. 네,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비탈릭 뷰테린이 ICO를 얘기했을 때 ICO 붐이 왔고요. 비탈릭 뷰테린이 NFT 디파이 얘기해서 NFT 디파이 붐이 온 겁니다. 지금 비탈릭 뷰테린이 두 개를 밀고 있어요. 하나가 예측 시장이고 하나가 소울바운드 토큰이에요. 이번 불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소울바운드 토큰이나 예측 시장에 관련한 토큰, 특정 토큰을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토큰이 있으면 10만 원씩 담아보세요. 소울바운드란 게 뭐죠? SBT라는 게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을 딱 발견하면 이제 이거 신원 인증이 되겠구나 글로벌 인생 다 하거든요. DID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비탈릭은 용어를 새로 만드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우리가 컬러드 코인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NFT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ID라는 말보다 이제 소울바운드 토큰이라고 부르죠. 게임에서 따왔대요, 비탈릭이. 논문도 썼고. 저는 읽어봤고 뭐 하는데 뭐 아직 확실한 기술은 없어요. 여러 가지 기술이 경합할 수 있는데 그 이더리움이 됐건 다른 코인이 됐건 그거 기반으로 그 사람의 신원을 인증할 수 있으면 많은 문제가 브레스루가 되거든요. 진짜 중요한 분기점이 돼요. 이것의 의미가 어떤 건지는 진짜 한 학기 강의용이에요. 신원 인증이 왜 중요한지. 그건 블록체인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글로벌에서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신원 인증이 가능한 시도들을 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그걸 주장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 우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봤잖아요. 주장한다고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장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장에서는 주장이 통하거든요. 키워드는 예측 시장. 예측 시장. 예측 시장이라면 스포츠 도박이죠. 스포츠 도박. 스포츠 도박. 그러니까 뭔가 예측하는 거. 뭐 환율을 예측하기도 하고 대통령 선거를 예측하기도 하는데 가장 명확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스포츠 예측이죠. 스포츠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토큰인지 다 아실 거고. 저도 아는 게 몇 개 예측 있습니다. 시장하고 소바운 토큰을 이번 시장에서 비탈 부테린이 열라 밀더라고요. 눈여겨보자. 오케이. 그리고 그 나머지 모릅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코인들을 눈여겨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일 것 같아요. 남들 다 사고 수익 보고 나가는데 뒤에 뒤늦게 쫓아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모르겠어요. 100배 됐을 때는 파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코인들은 좀 미리 좀
그렇죠. 뒤에 봤을 때, 예. 막 꺼졌을 때 이왕이면 좀 모두가 이거 끝났다. 코인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지금이 2023년이 파도가 이렇게 쭉 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이 꺼지거든요. 거기까지. 그러면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타이밍적으로 아까 처음에 뭐 다 얘기했죠. 예. 반감기를 노려보자. 맞춰서 내년 여름 정도. 모두가 예측하는 잔치에 과연 먹을 게 있겠냐는 생각이 약간 들고요. 패턴상으로는 반감기 이후에 영세한 채굴자들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 오르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음 반감기는 기대하기 때문에 선방형 될 가능성이 높고 말이 안 되지만 사람들은 숫자를 중요시 여기니까 2024년 1월 1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것 같아요. 1월 1일. 2024년 1월 1일.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6개월도 안 남고 5개월? 와. 제가 연합뉴스 나와서 2024년 1월 1일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 삭제를 했더라고. 아. 자기는 부담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찍어달라고. 그래놓고 이제 회의에서 짝지한 것 같은데 삭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2024년 1월 1일 적어놓으시고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다. 오태민 작가님이 편집, 전 분명히 편집해달라고 그랬어요. 던진 말이고 편집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그리고 예측 코인, 그리고 소울바운드 코인 이런 말씀 해주셨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련해서는 2024년 여름에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갖고 계시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럼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그럼요. 자주 틀려왔던. 그렇죠. 늘 틀립니다. 게다가 그 소울바운드 토큰이 됐건 예측시장이 됐건 코인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예. 소울바운드 하나 있고 예측시장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씩. 그렇죠. 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100배 가니까. 분명이란 말은 또 삭제해 주세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 예. 중에 하나.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AI 관련 코인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어요. 예. 그게 뭐 언제부터 오른다 이런 건 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번에 챗GPT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AI는 뭐 영화 속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피부로 느껴지니까 엔비디아 주식 보면 어마어마하게 오르잖아요. 엔비디아가 AI의 수혜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니까. 그래서 AI가 다음 불장에도 굉장히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AI라고 많이 다 걸고 나올 건데 도대체 AI하고 블록체인 무슨 상관인지 저가 그 연결이 좀 안 돼. 그게 그냥 말아예요? 아니면 뭐가 있어요?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나오니까 아무것도 관련 없는 회사가 메타버스 막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우리도 메타버스다. NFT 우리도 한다. 그냥 NFT 발행하면 되는 건데 그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AI도 마찬가지고 챗 GPT를 연결해서 우리가 뭐 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한 달에 200불 내면 챗 GPT API를 받아서 챗 GPT에서 물어봐서 나오는 정보를 이렇게 릴레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프로젝트에서 우리도 AI 뭐 해?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프로젝트가 하려고 하는 게 뭔가, 그리고 이게 뭘 해왔는지 결과물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이런 AI가 제가 작년에 영상으로도 다뤘는데 블록체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AI는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빅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학습하는 자료가 중국에서 제공하는 자료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그리고 지금 챗GPT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제공하는 자료예요. 다. 100%.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코인 이코노미에서 보상 시스템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올바른 정보에 대한. 그러니까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여야 한다. 변조할 수 없는 정보여야 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AI가 학습할 수 있는 자료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덱을 만들어도 그러면 누구나 갖다 끼워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매트릭스 영화 보면, 매트릭스가 헬리콥터 나 운전할 줄 몰라 그러면 헬리콥터 다운받거든요. 따다다다다 다운받아서 이걸 이제 거래를, 헬리콥터를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AI도 로봇가 이제 핵심일 텐데, 앞으로 로봇 많이 개발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과 로봇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누군가가 결정을 해주면 안 되거든요.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딱 정해진 룰대로만 가야 되니까. 로봇과 로봇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블록체인으로 가야죠. 누가 바꿀 수 없는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기록이 남아있는. 그 이더리움으로 하면 되겠네, 이더리움으로. 그렇죠. 지금은 이더리움 기반이 가장 유력해요. 이더로 주고 보상을. 예, 그렇죠. 어. 이더리움 기반으로도 많이 남아있고. 그걸 위해서 새로운 체인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딱 들어도. 근데 필요는 하다, 왜냐면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체인들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 예.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은 아직 그 속도면을 향상시키는데 도전이 좀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왜냐면 너무 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AI가 제일 잘하는 게 신원 도용을 잘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트위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소울바운드 토큰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AI에 대한 그 레지스턴스로. AI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신원 도용. 진짜 어떤 시대냐면요. AI들이 나 맨날 통화하는 누군가를 가장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면 내가 그 문투 그대로 하기 때문에 속아요. 바로 피싱 걸려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마이클 세일러가 트위터에 나와서 자기가 스트레스가 요즘 너무 많다. 잠이 안 온다. 괜히 비트코인 해갖고 자기가 아직까지 하던 말이 있으니까 바꿀 수도 없고 차라리 이더리움이 낫다. 에이씨 이러면서 막 한숨 쉬어요. 마이클 세일러 목소리야. 그걸 이게 동네 이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발린 게 아니고 미국의 대표 유튜버가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한 것 같다. 이 출처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거 마이클 세일러 같은데 고민해보자. 100만 유튜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상을 내놓고 그 자료를 내놓고 알고 보니까 AI가 만든 거예요. 개망신 당하겠다. 개망신 당했지. 근데 이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다운받으면 돼. 마이클 세일러 목소리를 다운받고 일론 머스크 목소리를 다운받으면 돼.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 이제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블록체인에서 신원 도용을 못하게 인증을 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럼요. 야 이게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이런 내러티브를 가지고 이 체인이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선전하는 게 반드시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추어라는 전제에서 전문가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아마추어라는 전제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말하는 거 다 비트코인 기반으로 이더리움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새로운 체인이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런 내러티브가 나올 거다. 현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돼요. 그렇죠. 이게 아직까지 너무 많이 반복이 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오 작가님과 좋은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네. 여러분들 많은 거 느끼셨죠? 예. 흥미롭고 자극적인 거는 좀 편집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편집을 안 해요. 큰일 났네. 뭐 책임을 묻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저 보면 편집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수한테. 자, 마지막으로 네네. 요즘 사실은 블랙록이 뭔가를 발표를 하고 네. 반감기가 다가와도 투심이 아직 반전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위축이 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손실 중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네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코인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비트코인을 9년 동안 홀드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겠지만 비트코인의 전체 역사에서 보면은 지난 2022년하고 지금까지의 그 파도는 탑5 안에는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FTX가 컸죠. 상당히 큰 사건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 거래소가 그렇게 대놓고 기만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 정도까지 타락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FTX가 미친 영향만 엄밀하게 계량적으로 해보면 크지 않았어요. 비트코인은 건실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건실하면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코인들도 덩달아서 건실하거든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오너 리스크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비트코인에 상당히 연동되어 있는 거에 투자하셨다면 좀만 힘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